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50여 개 점포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방화범은 바로 시장에서 술을 마시던 취객이었는데요. 5군데 불을 지르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지만 상인들은 평생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오직 여성만을 부인하는 수상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일명 채팅 아르바이트인데요. 쉽게 하루 3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2030 여성들을 유혹하지만 실상은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였습니다. 채팅 아르바이트의 충격적인 실태와 사기 수법, 점플러스에서 알아보죠. 지난 4일 밤 12시가 다 된 시각에 인천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으며 일대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 불길은 순식간에 쉬운 여곳의 점포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불길이 솟아오른 이곳, 바로 시장인데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경 발생한 화재 당시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로 시장 전체 4분의 1이 소실되면서 큰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요.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불에 걸린 점포들은 잔해가 되어버렸고요. 플라스틱 탑내가 시장 일대에 가득했습니다. 불은 2시간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50채가 넘는 상가가 모두 전소가 된 상황입니다. 시장 한 구역 전체가 거의 통째로 소실된 이번 화재. 피해 상인들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한 점포를 보고 망연자실에 빠졌는데요. 어머니 가게는 어디예요? 여기에서 여기요. 여기에서 저 밑에까지. 완전히 다 전소가 됐네요. 네, 많이 놀랬죠. 가슴 따프고 지금 어제 밤부터 잠도 한숨 못 자고. 피해가 상당할 텐데요. 말할 수가 없었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말하면 눈물만 나오고. 험화에 휩싸인 점포에서 꺼내지 못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날 때 뭘 꺼낼 수도 없었어요, 상황 자체가? 아유, 여기 오질 못했어요. 아예. 농협 입구에서 네. 물이 얼마나 시뻘겋게 막 올라오는지 이미요. 나오니까. 어머니 따로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들어놨어요. 어제 진행된 화재 감식으로 이번 화재는 총 5군데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거기 지르고 오다가 거기로 빠져서 거기 지르고 여기가 지르고 저가 지르고 네 군데 지르는데 어느 남자가 술 먹고 군데군데 오면서 불 질렀대는데 뭐 술 달래는데 뭐 술을 안 줘서 그랬다고 누가 낸 거래요. 방화? 예. 그래서 그 사람 잡혔대는데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거 잡았대는데. 상인들에 의하면 이번 화재는 실화가 아닌 방화라는 것. 대체 누가 불을 질러서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것일까요? 화재 현장 CCTV는 모두 불에 타버린 상태. 인근 가게 CCTV에서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방화 용의자. 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남성. 하얀 게 이게 트럭이거든요. 또 가네요. 이 집 용의자죠. 네네네. 단순 취객처럼 보인 남성이 자리를 떠나고 잠시 후 이 남성이 지나간 자리에서 올라오는 불길. 지금 CCTV에서 봤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다 이제 불을 질렀던 거예요. 이거 빨리 안 발견했으면 차까지 탈 뻔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뒤에도 완전히 타네요. 보세요. 다행히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차량 옆 건물까지 불이 번졌을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
같은 걸로 했나요 지금? 지금 보니까 저 취재하다 발견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방화를 시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차량 외에도요 쓰레기 더미 등 5군데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여기가 지금 시장 한가운데인데 여기서 몰랐으면 이 시장 전체가 다 화마에 쌓이는 거죠. 아니 이 사람 그러면 시장 전체를 태울 생각이었던 겁니까? 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자칫하면 시장 전체가 소실될 정도로 대형 화재가 될 뻔했던 이번 사건. 방화범의 행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금 술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저쪽입니다. 상인들에 의하면 방화범은 이곳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인들, 이 방화범 내에 일면식이 있었을까요? 인근 상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자주 오는 사람인가 봐요. 아, 아시는 분이죠. 그날도 술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술 안 먹는 날 없어요. 없어요. 매일 먹어요. 술 취하면 이 사람이 어때요? 그냥 흐르적 하지. 그리고 아무나 보고 욕하고. 경찰에 의하면 이 방화범 집에서 체포되었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는데요.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해. 이렇게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아. 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줄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힘들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 당장 급한 거는 일단 장사할 수 있는 그 공간, 임시 천막이라도 쳐서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렇게 바랍니다. 피해 상인들을 위해서 임시 영업장 마련 및 특별 교부세 지원이 예고됐는데요. 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4일 세종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기서 조금 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뭔 일 있으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몇 층이세요? 당당하면 올라오세요. 이 주민들 사이에 큰 소리로 폭언이 오고 간 이유는 3.1절에 일어난 소동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장기를 개항한 세대의 등장으로 주민들과 해당 세대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일부 주민들 아파트를 찾아와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3.1절입니다. 3.1절.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위쪽에 일장기가 걸려있던 상황이거든요. 논란이 되자 해당 세대는 일장기를 내렸지만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 주민들 또한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3.1절에 일장기를 간다는 게 좋아 보이시네요. 일장기를 구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갖고 있다는 자체도 되게 이상하다. 당시 상황이 인터넷상에 알려지자 이를 접한 네티즌들 또한 분노했습니다.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일장기 개항에 반발하는 의미로 한 달간 태극기를 개항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3.1절이 지나도 태극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단지뿐 아니고요. 세종시 전역에서 동참한다는 인증샷이 올라왔는데요. 네. 연회복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벌기 운동을 세종시 전체가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해당 단지이니까 그런 운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3.1절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한테? 뭔가를 취해야 되잖아요, 입장을. 우리는 그런 의견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에 반대한다. 엄마로서 평범한 주부로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많은 주민들이 한 달간 태극기 개항하기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항해 표시로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어 두셨어요. 보세요. 네, 다른 날도 아닌 3.1절에 일장기가 개항되면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특히 일본의 침몰을 받은 한국 입장에서는 반발감이 커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일장기라는 것은 한국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마침 그 날에 세종시라는 행정 수도에서 일장기를 내건 행위
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일장기를 개항했던 세대주 측은 항의하거나 악플 남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일장기를 개항한 이유를 듣기 위해 찾아간 순간 단지 내에서 큰 소리로 언쟁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주말에 왜 안 걸었어? 저기서 조금 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뭔 일 있으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몇 층이세요? 해당 세대를 찾아가려 하자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 내려왔는데요. 일장기 건 사람입니다, 제가. 일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외가 쪽이 원래 일본이고요. 어머님 쪽이신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버님은 한국 분이시고 맞습니다. 굳이 왜 3.1절날 일장이냐 이거였거든요. 아니지 과거사에 옹매이지 말자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송출이 좀 가능할까요?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인식을 좀 접어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표식에서 제가 일장기를 걸게 된 것이고요. 또는 한국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혐한을 하거나 이럴 의도는 정말 0%도 있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아닌 화합을 원한다는 당사자들의 주장. 네가 언제 애국심이 있었는데?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게 맞습니까? 일장기를 걸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혹시 유관순 얘기도 사실이신 거예요? 실제로 그 유관순 사진이 절도범이었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일제치하 때 근대화가 된 건 사실이고 일본이 근대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전혀 갑자기 일장기 보고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애국열사가 돼가지고 누구를 죽이겠다니 그런 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태극기를 개항하며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에 일장기가 개항되면서 발생한 이번 논란. 화합을 원한다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에 대한 미련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이 그저 공허하기만 한 소녀의 얼굴. 아파트 베란다로 교복을 입고 있는 앳된 소녀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마는데요. 끝내 제 스스로를 허공에 던져 삶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이유가 뭘까? 정확한 사건 경위는 학생의 사망과 동시에 그림자 속에 그려지고 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혹은 누군가 떠밀어서 추락사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딸의 시신과 맞닥뜨리게 된 아버지. 진정하세요. 너 왜 이러고 있니? 너 왜 이러고 있냐고. 자식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마는데 대체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 그런데 아버지의 오열을 무색하게 만드는 딸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을 뿐 아니라 시신을 검안한 결과 생성 시기가 다른 무수한 멍자국까지 발견돼 아버지의 학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가정폭력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부녀 간의 갈등이 빚은 참극일까? 하지만 아버지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제가 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말입니까? 아이,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흉으로 아버지를 가리킨 딸의 유서. 하지만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경찰이 예의주시한 또 다른 단서는 바로 담배꽁초와 빈 술병들이었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파트 인근 CCTV 감식 결과 의미심장한 광경이 포착됩니다.
사망 학생이 똑같은 교복을 입은 두 남녀에게 강압적으로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는 광경이 목격됐고 투신 직후엔 두 남녀가 황급히 달아나는 것까지 찍혀있던 건데요. 문제의 두 학생이 사망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망 학생 집 방향으로 함께 갔다가 사건 추정 시간 직후 돌아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그 집에 간 건 맞다고요. 근데 저희랑 걘 그냥 진짜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 죽은 거랑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흡연과 음주를 한 것은 잘못했지만 자신들이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학생이 살아있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을 탐문한 결과 전혀 다른 진술이 속속 입수됐습니다. 사망 학생에게 학교란 그야말로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웃겨 죽겠네. 아 미안. 친구들이 장난칠 수도 있지. 야, 불쌍한 표정 좀 짓지 마. 그럴 때마다 더 괴롭히고 싶어져. 사망 학생의 친구였다고 주장한 두 학생이 실상은 모진 학교 폭력의 가해자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사망 학생을 괴롭힌 걸까? 그 원인은 뺑소니 사고에 있었습니다. 야 어떡해. 어차피 아무도 못 봤고 이 주변에 CCTV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자. 차량을 절도해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고 달아났던 두 사람. 유일한 목격자가 사망 학생이었습니다. 뺑소니 목격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이 바로 끈질긴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빨리 와. 왜 그래? 야, 경찰이 이런 게 너라며? 그게 우리가 모를 줄 알았구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사망 학생임을 알아낸 두 가해자의 폭력이 시작됐고 괴롭힘의 정도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폭력과 금품 갈취는 물론이고 사망 여성에게 대가성 만남을 강요해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사망 학생의 아버지는 출장으로 인해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는데요. 폭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요즘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면서 집에 아이들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언어 폭력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가해 학생들의 심리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괴롭혔던 행동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보는 눈이 적은 피해 학생의 집에서 피해 학생을 은밀히 괴롭힐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아늑해야 할 집이 학교 폭력의 온상지로 전락해버린 상황. 타살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투신할 경우 투신자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며 팔다리 골절상이 남게 되는데 사망 학생에게선 이러한 말단 손상이 보이지 않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 유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에 말단 부위가 닿는 동작이 없어서 그런 반사 동작이 없다라는 것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떨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소견 중에 하나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 의식불명의 학생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미였습니다.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의식이 없었던 것이 부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을 죄인 취급하세요? 저희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증거를 가져오면 범행을 인정하겠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만약 사망 학생이 타살된 것이라면 범인이 유서를 조작한 건 아닌가? 경찰은 문서 감식을 결정했는데요. 그 결과 유서의 마지막 한 줄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됩니다. 같은 색의 필기구를 할지라도 잉크 성분에 따라서 분광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굳은 정도, 번짐 흔적 등과 같은 성분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나중에 적힌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필적을 유서 마지막 줄과 대조 분석한 결과 불일치라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유서를 위변조한 건 누굴까? 두 명의 학교 폭력 가해자 외에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학생을 압박 취조한 경찰은 마침내 결정적 진술을 듣게 됩니다.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또 다른 학생이 현장에 있었다는 자백을 들은 건데요. 놀라운 건 현장에 있던 문제의 학생이 피해자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겁니다. 피해자와 자매처럼 가까웠던 친구가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번진 상황. 친구의 자술서 필적과 위변조된 유서 마지막 줄의 필적 대조 결과 같은 사람의 필체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글귀를 유서의 주간 인물로 밝혀진 겁니다. 유서 마지막 줄만 당신이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다 걔네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죽인 거 아니라니까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시작된 학폭. 너네 경찰서 다녀왔다며?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네가 찔렀냐? 아니야. 사실은 누군지 알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가해 학생들의 눈에 들기 위해 친구를 배신한 겁니다. 야, 얘가 네 친구인 줄 알았냐? 어떡하냐? 네 친구가 아니라 우리 친구였지 뭐야. 네가 왜? 왜? 난 얘네랑 친구하면 안 돼? 사건 당일 사망 여성의 집에서 벌어진 술자리에 문제의 친구 역시 뒤늦게 동참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마셔. 왜 이렇게 튕겨? 하지 말라고. 나 더는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너희 셋 내가 꼭 감옥에 넣을 거야. 어이가 없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뭐 어쩔 건데? 네가 뭐 어쩔 건데? 야,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모두 다 공범이야. 그럼 어떡해? 일로 와봐. 그렇게 세 사람은 범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후 피해자와 절친했던 학생이 피해자가 평소에 숨겨두는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고 유서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적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교실에서부터 시작된 폭력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집까지 번졌고 끝내 피해자의 인명까지 빼앗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세 소년에게 내려진 처벌은 불과 소년원 2년 송치였는데요. 발생 건수 대비 처벌률이 낮기 때문에 소년법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 결국에는 소년법이라는 것도 소년들의 교화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과연 아이들이 소년부 2년 송치 이것만 가지고 과연 진짜로 반성을 했고 과연 갱생의 기회를 가져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지금에 와서는 확실히 담보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사안별로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배우 유한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대마 양성에 이어서 케타민과 코카인까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대체 그는 어떻게 약물과 마약 중독에 빠진 건지, 그리고 중독 시에 어떤 부작용이 뒤따르는 건지 배우 유아인의 마약 파문 이슈피플에서 취재했습니다. 우리 중전도 나가서 일선을 돕겠다 했단 말. 다른 사람도 아닌 뿐인 네가. 유한 씨는 2004년 데뷔 이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해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마와 프로포폴 말고도 또 다른 마약이 검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마약 파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한 씨, 이슈피플에서 확인하시죠. 지난 1일 국가수 모발 검사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추가 검출됐는데요. 이로써 투약 의심 마약류는 총 4종으로 늘었습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의약품으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지만 새롭게 검출된 코카인은 불법 마약에 해당합니다. 처음 유 씨의 혐의가 밝혀지게 된 건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수사 의뢰하면서부터인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배우 유아인 씨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2021년 유 씨는 평균 닷새에 한 번꼴로 프로포폴을 투약, 1회 투약량이 무려 60ml에 달합니다. 1년 동안 4,400ml 정도로 투약을 받은 셈입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용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용량이에요. 그래서 또 검찰에서 이 문제가 이건 단순한 의료용 투약이 아니라 남용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고 수사를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프로포폴은 다른 약물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깔끔하게 자기하고 그러면서 깨어날 때도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깨어나요. 그런
느낌들에 꽂히게 되면 점점점 프로포폴을 맞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안정제 계통은 더군다나 내성이 금방 생겨요. 점점점 그렇게 해서 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그 호흡마비가 오는 그 용량을 딱 넘어가 버리면 뭐 사망을 한다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는 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처방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프로포폴 중독으로 10여 년 동안 치료받아왔다는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포폴 불면증이 너무 있어서 나 포폴 맞아야지 이래서 맞은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미용적으로 시술 받으러 갔는데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있는데 포폴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그냥 또 피부과 가서 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아침부터 이제 밤 늦게까지 계속 포폴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강남에 있는 병원만 불법인데 말고 그냥 합법으로 시술하면서 놔주는 병원 아는 곳이 한 40군데가 넘는데 심지어는 피부과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산부인과 이런 데서도 해요. 제모화 해주면서도 수면 마취 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치과도. 반복되는 상습 투약 논란에도 여전히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 오남용 또는 불법 투약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요. 현재 병원에서 환자의 처방 기록을 확인한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쉽게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뷔 후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유한 씨, 그만큼 논란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번 마약 투약 의혹에는 묵묵부답인 상황. 침묵한 사이 과거 인터뷰 속 행동부터 새롭게 밝혀진 혐의까지 그를 둘러싼 의혹과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불법 마약류인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코카인은 각성제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고 부작용도 심한 위험성 높은 마약입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마약이라는데요. 2021년 검거된 코카인 사범은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형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요. 코카인 같은 경우는 환각이 굉장히 심해서 심각한 마약이다 보니까 형량도 좀 더 높을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마약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게 또 모발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지속을 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상습성도 또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형량이 통상 프로포폴만 투약했다, 대마만 투약했다라고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셀 수 있는 거죠. 유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경찰은 이번 달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유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우 유한 씨에 대한 마약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 계속되는 논란에 유 씨가 출연한 작품의 공개 일정이 미뤄지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촬영 예정이었던 작품의 경우 배우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작사나 이 광고 업계 측에서도 상황을 지켜볼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품위유지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했다고도 볼 여지는 있지만 추후에 어떤 법적 분쟁 소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혐의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적게는 수십억 대부터 수백억 대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좋은 배우가 뭐지? 더 수준 높은 연기는 뭐지?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다그치고 또 다그치고 또 다그치면서 좋은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색해져 버린 그의 수상 소감. 앞으로 있을 경찰 조사를 통해 남은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래보다 유난히 성장이 느려 걱정이 많은 어머니. 간식 먹자. 영양가 높은 음식뿐 아니라 영양제까지 챙겨준다는데요. 또래에 비해서 소아과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10cm 정도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평균 1m는 넘어야 되는 나이. 약 95cm예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키와 몸무게가 하위 1%. 이렇다 보니 일명 키 크는 주사 치료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데요. 과연 정말로 클 건지 아니면
큰다고 해도 언제 클 건지, 만약에 그 크는 시기가 안 온다면 나중에 되어서 어렸을 때 좀 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게 아닌지라는 후회를 할까 봐 저희는 치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키 크는 주사,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키 크는 주사라는 멍충이 없지요. 키 크는 주사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인간 성장 호르몬을 보충하여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호르몬제라고 보시면 돼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키가 좀 잘 안 크거든요. 성장 호르몬 주사는 뼈 세포와 근육량을 발달시키는 건데요. 즉,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키를 크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키가 작다고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필요한 거는 질병이 있을 때이고요. 검사 결과 성장 호르몬 결핍증, 키 하위 3% 이내, 신부전, 그리고 염색체 이상 질환인 터너 증후군이 해당됩니다. 터너 증후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단이 되면 완전히 성장이 끝날 때까지 써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140 정도밖에 안 크니까. 뭐 유명한 축구 선수 있잖아요. 메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 11세에 성장 호르몬 결핍 진단을 받고 매일 밤 성장 호르몬을 다리에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메시는 170cm의 키로 최고의 축구 스타가 됐습니다. 이처럼 질병이 아닌 경우 아이들에겐 오히려 독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는데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3에서 5% 정도 있고. 사춘기가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뼈의 성장만 촉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체 조직을 다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 남자애들은 고환, 여자애들은 난소의 발달도 촉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 성장 호르몬 치료는 사춘기를 가속화시키고 치료 시기와 상관없이 사춘기가 시작되면 아이들 키 성장엔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 키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줄넘기, 달리기, 점프하기, 특히 수면. 성장 호르몬 주사 이런 것도 마치면 가지고 있는 성장 호르몬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늦은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초등학생들도 12시간 넘어서 자는 경우들도 많고 아이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일반적인 아이들 키 성장엔 효과가 미비합니다. 월급보다 많이 버는 부업하기. 여성 고수익 알바라고 구하더라고. 집에서 핸드폰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내는 그 메시지 하나가 돈이래요. 이렇게 돈 벌기가 쉽나? 사진을 보낼 때마다 돈을 탁탁탁 줬으니까. 1시간에 100만 원 벌면 그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SNS를 장악한 수상한 광고들. 대체 정체가 뭘까? 네, 한 달에 최소 300 이상은 벌 거다. 제 인생에서 사기를 당할 일이 전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여성을 노리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실체, 점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채팅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는 그녀, 수입 대신 엄청난 피해만 입었다고요. 피해 보신 금액이 총 얼마예요? 4,892만 원이요. 처음에는 그냥 인스타 DM으로 자기가 무슨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채팅하면 300원씩 적립받는 걸로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했었는데 DM을 받았을 때 당시에 제가 무직 상태다 보니까 생활비 마련이 필요해서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손쉽게 돈 벌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채팅창 안에 들어가면 그 위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300원씩 계속 적립되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 그들이 설명한 대로 낯선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니 실시간으로 돈이 쌓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익명의 남성들. 이들과 대화할수록 돈이 쌓이는 건 물론이고 선물이라며 거액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100만 원을 모으면 실제 돈으로도 환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환전을 받으려고 하니까 등급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일단 등급이 다이아여야 하고
그래서 100만 원을 먼저 충전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추가 입금을 요구를 하죠. 환전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각종 이유를 만들어내 피해자한테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죠. 피해자가 채팅으로 벌었다는 150만 원. 하지만 수법에 넘어가서 무려 15차례 입금했고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땐 피해액이 이미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수익금은 그냥 없었던 돈이라 생각하고 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넣은 것만이라도 찾자. 피해에 타깃이 되는 젊은 층,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자를 보내도 글자만 나오지 나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익명성이 존재를 해요. 일단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채팅을 한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대중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고 스펙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돈을 노리는 이들. 피해금에서 끝나지 않고 더욱 악랄한 수법이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만나본 또 다른 피해자. 그 시작은 같았지만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무심코 했던 일이 결국 큰 화를 불렀습니다.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여유롭게 돈 버는 방법. 사진 보여달라 하면서 30만 원을 갑자기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돈 되게 쉽게 벌구나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체 사진이든 뭐든 이제 보냈거든요. 몸 전신이 나오고 제 얼굴까지 나오면 사진 한 장에 300만 원을 주겠대요. 그 전신 사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300만 원 코인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더 보내주면 돈 더 주겠다. 사진을 보낼 때마다 돈을 탁탁탁 줬으니까 1시간 만에 800만 원 넘게 벌었죠. 상대방 남성이 요구하는 신체 사진. 한 번 보낼 때마다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협박의 수단이 됐습니다. 등급제로 이제 돈을 이체해야 이제 돈을 환전해주겠다 이러는 거죠. 그 이제 그럼 제가 VIP 등급을 하겠다 하고 이제 100만 원을 이체해줬어요. 야한 사진 주고받으셨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낸 돈 다 잃으신다. 그냥 차단돼 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저한테 이제 이미 사진을 주고받아가지고 일반 회원으로 등급이 떨어졌고 다시 VIP 등급으로 가려면 다시 100만 원을 이체하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미 좀 찝찝하긴 한데 이미 100만 원을 보냈으니까 그거를 너무 회수하고 싶은 마음에 100만 원을 더 보냈거든요. 업체의 요구에 못 이겨 보낸 200만 원. 그 후로도 환전은커녕 각종 핑계를 대면서 입금이 요구됐습니다. 계좌번호를 적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환전 거절이 된 거예요. 환전 그 이제 계좌번호를 제가 틀리게 입력했으니까 이제 회원 탈퇴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해서 다시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기구나, 사기당했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직감하자 사기업체는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뭘 드셨길래 관절이? 밥이 뭐야? 밥이 보약. 뭘 드셨길래 헤어볼이? 밥이 뭐야? 밥이 보약. 건강 고민별 맞춤 솔루션. 건강 고민 싸. 밥이 보약. 이 사람이 저보고 제 사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딱 봐도 돈 달라는 이야기 같아서 저는 이제 대학생이라서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는 그들, 직접 채팅을 시도해봤는데요. 사이트 계정 생성 시 그 어떤 개인정보도 필요 없었습니다. 노골적인 제목의 채팅방들, 입장과 동시에 성적인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진짜 문제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청소년들이 들어가는데 내가 청소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은 나오지 말고 그냥 부위 사진 하나만 찍어 보내줄래? 흔히 말해서 환전을 딱 하려는 순간 이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거죠. 나 이 사진 다른 사람들한테 뿌릴 거야. 여기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걷잡을 수 없는 성착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숱한 피해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그 소재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이제 주식회사고요. 이 상호는 그리고
제가 여기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실체가 없이 허위 정보만 존재하는 채팅 업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을 노리고 있지만 처벌은커녕 단속조차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법률 때문입니다. 과거 전화방 등의 유흥업소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형태와도 같은 채팅방. 그 안에서 생기는 일은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 입금 유도나 협박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환전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개인정보를 알아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그는 성폭력 특별법상 그 성폭력 성착취물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절대로 월수입 300, 400이라는 꿀알바의 광고는 보지도 마시고 그 사이트에서 나오시는 게 가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인간 제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휴먼 이터니티 제인입니다. 3월 대학 새내기들의 본격적인 입학 시즌인데요. 해외의 유명 대학 캠퍼스 생활은 어떨까요? 오늘은 미국 서부의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스탠퍼드 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제인 스픽 함께 보시죠. 여기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시간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뒤 오래도록 바라던 꿈,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합격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상의 주인공인 이나은 리날리라고 합니다. 당시에 정말 벅철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탠퍼드 대학교 투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탠퍼드 대학교. 세계 대학 순위 3위에 빛나며 노벨상 수상자만 무려 83명을 배출한 명실상부.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교인데요. 이곳은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공간으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메인 광장. 그런데 광장 한가운데 조각상들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와,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의 작품이었습니다. 스탠퍼드 캠퍼스에는 로댕의 작품이 약 20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칼레 시민 조각상입니다. 이 모든 작품은 진품. 교과서에서만 보던 로댕의 작품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캠퍼스엔 로댕의 또 다른 대표 작품 지옥의 문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로댕이 20년간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또 다른 랜드마크, 교내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유명한 메모리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바닥에 숫자들 보이시나요? 이게 뭐죠? 바닥 타일에 새겨진 의문의 숫자들, 대체 뭘까요? 이 숫자 해당 연도 졸업생들의 타임캡슐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매년 졸업생들은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이 타임캡슐에 넣는다는데요. 그 종류도 편지부터 사진, 운동화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학교가 처음 세워진 1800년대부터 기획한 것으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스탠퍼드만의 오래된 전통이라네요. 그날 오후 저는 지금 창업 수업에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창업자분들을 모셔서 강연을 했던 역사와 전통이 깊은 강의이고 정말 인기가 많은 수업입니다. 매주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를 학교로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듣는 스탠퍼드의 대표적인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강연을 맡은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졸업생이자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떠오르는 벤처캐피탈 회사의 경영진인 호니찬.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가감없이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I really like MSNE 472 because you get to hear from so many different speakers, all who are just super accomplished, and they give such great advice. 스탠퍼드 대학교는 실리콘밸리와 함께 창업의 중심지라 불릴 만큼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이 유명 기업들의 설립자가 모두 스탠퍼드 출신이라는 사실. 스탠퍼드 대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교류와 배움이 학생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데요. 일단 저희 학교 특징 중 하나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부터 개척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 얼마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관심사가 있고 목표가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에세이 주제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문장을 100번 반복해 쓴 답안.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이곳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기숙사.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이 학생증이 필요한데요. 여기 23은 이제 제가 2023년에 졸업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찍고 기숙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4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데요. 세 개의 수재들이 모여 사는 공간, 궁금해지는데요. 라운지가 보입니다. 여기가 메인 라운지고요. 여기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요. 매일 저녁 이 라운지에선 열띤 토론과 각종 파티 등 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라는데요. 그런데 기숙사 곳곳에 걸려있는 화이트보드마다 무언가 빼곡하게 쓰여있네요. 학생들은 화이트보드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제를 푼다든지 이처럼 시험을 앞두고 화이트보드에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형식으로도 화이트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출출해질 시간, 나은 씨가 학교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희 스탠퍼드 대학교에는 총 12개 교내 식당이 있는데요. 1년에 약 $7,000 구입하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교내 식당 아무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위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기숙사와 가장 가까운 식당을 즐겨 찾는다는 나은 씨. 메뉴는 뷔페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신선한 재료와 과일들로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오늘 메뉴는 쿵파오 토fu, 두부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식으로 음식이 나오는 편이고, 매일 음식이 바뀌어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샐러드부터 메인 메뉴까지 매일 바뀐다니 지겨울 일은 없겠어요. 오늘 저녁 메뉴의 맛은? 밥이랑 같이 먹으면 한국에서 먹는 두부랑 밥이랑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학교 식당은 언제나 학생들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캠퍼스는 서울 송파구와 비슷한 크기 때문에 학교 내엔 특별한 산책길이 있다는데요. 여기 앞에 코요테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 바람이라고 안내가 있고요. 여기가 산책로뿐만 아니라 여기는 연구 기관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 같은 이곳. 지금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dish라고 불러서 이곳을 dish trail이라고 부르고요. 이 안테나는 주로 인공위성과 우주선과의 교감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정말 접시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멋진 하이킹 코스를 푸는 캠퍼스라니 스탠퍼드 학생들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은 지금 새학년 입학 시즌이라고 들었는데요. 올해 모두 좋은 일, 좋은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응원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룰브레이커 코나. 맛있는 숙취 해소를 찾는 사람들로 부터, 상쾌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로 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상쾌한 부스터. 상쾌한 그대로 맛있게 마시자. 상쾌한 부스터.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에 이르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 수준이라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3월과 5월 사이는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약 6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산불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